안녕하세요. 사연부자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연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 나시고 부자 되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50대 아줌마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 깡촌에서 태어나서 부모님 밭일 도와드리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심심하면 냇가 나가서 고기 잡거나 논밭에 가서 우렁이랑 미꾸라지 잡아먹고 유년 시절을 시골에서 재미나게 보냈어요. 어릴 적에 살던 집은 앞마당에 낑깡나무가 쭉 둘러싸여 있었는데 입이 심심할 땐 깡시골이라 먹을 게 없어서 친구들이랑 낑깡 따먹거나 가을 되면 감나무에서 농익은 홍시 털어서 먹으며 컸는데 그땐 어찌나 맛있던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추억의 맛이었던 것 같아서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빨갛게 잘 익은 홍시예요. 마트 갔다가 홍시 보이면 꼭 사와서 냉장고에 얼려 먹기도 한답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였어요. 제가 첫째였고 아래로는 5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붉은 노을이 질 때면 동네 아이들 다 모여서 다 같이 지불놀이도 하고 콩도 볶아 먹고 또 뒷산에 올라가서 열매도 따먹었는데 얼마나 별미였는지 몰라요. 그렇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제 나이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희 가족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어린 나이였던 저는 아버지를 붙들면서 엉엉 울었던 엄마의 기억이 매일 아침 떠올랐고 저도 어렸을 때라 어린 마음에 아버지의 빈자리는 너무 큰 힘듦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집안의 가장이 되셨고 저희 둘 먹여 살리시느라 밤낮으로 일하러 다니면서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굶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솔직히 아버지가 그렇게 되시고 경제 사정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았거든요. 제가 첫째다 보니 어떻게든 집안을 일으켜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공부를 했고 저는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대학 졸업한 후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입사 3년차 되던 해 과정이었던 지금의 남편과 사내 연애를 하면서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다들 젊은 나이에 시집을 빨리 간다고 말렸지만 저는 나이 차이가 7살이 나는 남편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 같은 사람을 좋아했거든요. 얼굴은 까무잡잡하니 좀 마른 편이고 겉모습만 보면 눈썹도 짙고 턱도 갸름해서 약간 날씬한다고 해야 되나요? 인상이 세 보여서 그런지 주위 사람들은 결혼 신중해야 된다고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런 사람은 여자 많이 밝힐 거라면서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소리 들으니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동생 있고 홀어머니 가정에서 컸다고 하니 얼굴 안색이 약간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서 눈치가 보였어요. 그날은 상견례를 한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첫인상이 저에게 너무 안 좋았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저를 호칭할 때 제 이름도 안 부르고 얘기하시면서 첫인상 물어보는 자리에서 저한테는 고집 있게 생겼다고 하시면서
자기 아들한테만 칭찬 일색이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니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결혼식 날 얼마나 우시던지. 신부 입장할 때 우시느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걸 제 지인들이 봤나 봐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너무 우셔서 결혼식 끝나고 친척들이 이 좋은 날인데 너 시부모님은 초상난 것처럼 우시더라. 혹시 시어머니한테 밉보인 거 있는 건 아니지? 하시면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한 말씀씩 하시니 저도 사실 기분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주인공은 저인데 말이죠. 괜히 그 말을 들으니 하객들이 수군된 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 머리가 복잡해져서 그날은 머리가 깨질 듯 아팠어요. 신혼여행 가서도 남편한테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에이, 우리 엄마 그럴 분 아니셔. 감성이 풍부하셔서 또 너무 감격스러우니 그러셨을 거야. 너무 자기 친척분들이 우리 엄마 안 좋게 보신 거 아니야? 라고 되려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마음도 모르고요. 저는 화딱지가 나서 신랑한테 한마디 했더니 그렇게 못 믿겠으면 신혼여행 끝나고 시댁 가서 물어보자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막상 가니 그래도 그 어렵다는 시어머니인데 어르신인데 뭐라고 물어보기도 용기도 안 나고 해서 어영부영 그렇게 그 일은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혼 1년 만에 친정엄마가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빠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평생 믿고 의지했던 엄마까지 생명이 위태롭다니 더 슬펐던 건 엄마의 건강도 걱정됐지만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었기에 수술비 걱정부터 해야 되는 제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항암제도 들어가고 머리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다고 해서 큰 수술을 해야 돼서 수술비가 덜컥 걱정이 됐어요. 저는 전화를 받고 어쩌지 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바빠? 왜 그러는데? 아니, 엄마가 머리가 아프셔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으셨나 봐. 그런데 머리에 큰 종양이 있는데 아무래도 암세포 같다고 하셔서 어쩌지? 남편도 당황했는지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몇 분간 침묵이 흐른 후 여보, 일단 수술비랑 입원비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머님 많이 놀라셨을 텐데 잘 진전시켜드려. 알겠지? 라고 말하더라고요. 다음 날 엄마를 데리고 서울에 있는 큰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어요. 내 두부 쪽이라 작은 병원에서는 절대 수술 못한다고 큰 대학병원 가라고 추천서를 써줘서 엄마를 모시고 갔어요. 이것저것 검사비만 100만 원이 넘게 나왔고 병원 의사 선생님과 함께 앞으로 치료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입원 날짜를 예약하고 병원을 나셨어요. 엄마는 무섭고 병원비가 걱정이 되셨는지 선뜻 입원하시겠다고 말씀을 안 하시고 들어가기 전에 정리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거 하고 일주일 뒤에 입원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 마음은 다 알고 있었지만 내심 병원비 걱정이 하는 모습이 얼굴에 다 비춰지는데 뭐라고 말을 못하고 피곤한데 얼른 들어가시라고 택시를 태워 보냈어요.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그제서야
두 다리가 풀리고 혹시 잘못될까 하는 걱정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저는 마음을 주체를 못하고 그만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지나가는 행인들이 쳐다봤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돈 걱정에 엉엉 눈물만 흘려내렸네요. 온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갔는지 그렇게 3시간을 정류장에서 울다가 멍하니 멍 때리기 다가를 반복하다가 겨우 집에 가는 버스를 올라탔어요. 그때 시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속으로는 왜 불편한 어머님이 이때 전화를 하시지 싶었고, 솔직히 전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친정 어머니 일 듣고 전화하셨겠구나 싶었고, 한 번은 받아야 하니까 그냥 받자 라는 생각에 네 어머니 하고 약간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시어머님은 정수가 너 괜찮아? 울고 있는 거 아니지? 아휴, 이게 무슨 일이래. 방금 아들한테 얘기 들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라고 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져 있었는지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훌쩍거리고 있으니 너도 많이 놀랬을 텐데 내일 시간 좀 내라. 내가 너랑 같이 가볼 데가 있어서 말이야. 라고 하셨어요. 정신없는 와중에 시어머님은 어딜 가자고 하시는 건지 속으로 짜증이 한가득 났어요. 또 무슨 심부름을 시키시라는 건지 다른 꿍꿍이가 있으신 건지 그렇게 다음날 시어머니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어머님은 갑자기 제 팔목을 잡더니 너랑 같이 갈 곳이 있어서 내가 좀 불렀다. 시간 괜찮지? 하면서 끌려간 곳은 어머님이 평소에 자주 다니시던 한의원이었어요. 약 잘 듣는다고 해서 몇십 년 동안 아파터너리도 침과 한약을 먹으면서 말끔히 나아졌다면서 저한테도 너도 어디 아프면 가보라고 추천해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미리 예약을 하신 건지 딸랑하는 문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에게 이끌려 한의원 원장실에 들어갔어요. 한자리에서 오래 한의원을 하셨는지 머리가 희끗희끗하면서 연세가 지긋해 보이시는 원장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 그때 말씀하셨던 며느님이시군요. 하면서 간병해야 된다고 해서 어머님이 약 주어주신다고 저번에 말씀하셔서 오신 건데 들으셨죠? 라고 말씀하시는데 순간 제 눈시울이 붉어지려고 하던 찰나 원장님은 제 맥을 짚으시더니 녹용 들어간 걸로다가 좋은 한약재 다 때려서 넣어주시겠다면서 힘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기력에 좋은 한약을 짓고 병원에서 나왔는데 어머님이 또 어딜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평소 어머니가 좀 어렵고 선뜻 다가가기가 어려운 분이셨는데 이러시니 부담스러우면서도 감사하기도 하고 좀 답답했어요. 그러곤 동네 큰 마트에 가서 잘 먹어야 된다면서 검은콩 두유랑 편한 추리닝 바지에 수건에 얇은 이불까지 사주셨어요. 저는 어머니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 괜찮은데 라고 하니 됐다. 얼른 카트에서 짐 빼서 정리해서 집에 가자꾸나 하고 잽싸게 움직이시길래 저도 눈치가 보여서 졸졸 시어머니를 따라 집으로 갔어요. 안 그래도 여기저기
엄마 병원비도 마련해야 되고 입원 준비도 해야 돼서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복잡한데 그래도 생각지도 못한 시어머니가 챙겨주시니 인사는 해야겠다 싶어서 집으로 입 꾹 다물고 따라갔는데 짐만 놓고 배가 고프시다며 저녁을 먹자고 하셨어요. 그것도 시어머니랑 단둘이요.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속으로 내심 안 그래도 내가 불편할 거 아는데 집으로 좀 보내주시면 안 되나 생각했고 그렇게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고깃집을 갔어요. 비싼 하늘을 파는 곳이라 평소에 못 가던 식당이었는데 테이블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꽃등심 2인분을 주문하셨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신혼 1년 차에 시어머니와 단둘이 마주보고 고기식당에 오니까 어찌나 할 말이 없고 분위기가 냉랭한지요. 안 그래도 부담스럽고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랑 똑같이 제 입도 잘 안 떨어져서 계속 불판만 보면서 저는 고기를 구웠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시집 오느라 고생했는데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하니 나도 참 속상한 마음이다. 같이 늙어가는데 좀 더 건강하고 그러면 좋으련만. 내 주위에도 암 걸려서 간병하는 사람들 몇 봤는데 삐쩍거려서 환자보다 더 말라가더라. 너는 그러지 말고 네가 힘내야 어머님도 얼른 나으시지. 기운이 다 환자한테도 가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흰 봉투를 하나 건네주셨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열어보니까 돈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네가 시집 오느라 돈도 많이 썼을 텐데 무슨 돈이 있겠어. 이건 네 시아버지도 모르는 내 쌈짓돈이니 우리 둘이 비밀로 하자꾸나. 그리고 네 남편이 돈 구해오면 그것도 같이 보태서 간병비하면 그래도 좀 도움은 될 게다. 우리 남편도 그러는데 친정으로 돈 들어가면 결국 나이 들어서 다 얘기가 나와서 집안꼴 사나워지더라고. 네가 고생이 참 많다. 라고 하시는데 눈물이 왈칵 나서 엉엉 울었어요. 제가 소리내어 우니까 고깃집에서 다 쳐다보는데 시어머니는 당황하시면서 그만 울라면서 잘 익은 고기 식겠다면서 얼른 입에 넣어주셨어요. 자그마치 흰 봉투에 들어있던 돈은 3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두 눈이 팅팅 부어서 들어가니 남편은 엄마 집에 다녀온 거 아니었어? 눈이 왜 이래? 라고 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아니야, 그냥 이라고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엄마는 입원하고 수술도 하셨지만 끝내 이듬해 가을 떨어지는 낙엽처럼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선선하다 못해 스산하면서도 하지만 참 까마득한 어두웠던 저녁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오늘 고비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면서 급하게 전화가 왔고 저는 다급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갑자기 도와주신 시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저도 모르게 흐느껴 울면서 어머니께 전화를 하니 아무 말 말거라. 나도 얼른 준비해서 가마. 라고 다급하게 전화를 끊으셨고 온 가족이 엄마가 입원한 병원으로 모였어요. 엄마는 의식이 없으신 채로 겨우 산소호흡기에 숨을 의지하며 버티고 계셨어요. 어찌나 엄마에게
그동안 못해준 것만 생각나던지 엄마는 의식이 없으셨고 시어머니도 오셔서 그래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엄마 귀에 대고 엄마, 내 말 들려? 시어머니 오셨어. 엄마 얼굴 하루라도 더 보라고 병원비 해주셨어. 엄마, 내 말소리 들려? 라고 나는 말했지만 의식이 없는 채 거친 숨만 몰아쉬고 계시길래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건 엄마의 가느다란 손을 잡는 것뿐이었어요. 그저 내가 왔다고, 딸이 왔다고 엄마한테 온기로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때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시더니 온 가족이 다 함께 찍은 결혼사진을 엄마 손에 쥐어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부인, 저예요. 두 딸내미 걱정 마세요. 나는 결혼할 때부터 사돈도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사돈 처녀도 시집 갈 때 혼주 잘해서 시집 보낼 테니까 걱정 마시고 먼 길 아무 걱정 마시고 이제는 편안하게 가셔요.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가족들 다 같이 볼 거니까 걱정 마시고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평소에 좀 땡땡대서 그렇지 우리 며느리랑 사돈처녀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때 거짓말처럼 의식이 없는 채로 엄마의 두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다들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훔쳤고 그렇게 1시간을 못 넘긴 채 엄마는 그대로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빈소에서 정신을 놓고 몇 번을 반복하다가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갔는데 시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신데 3일장 내내 끝까지 빈소를 같이 지켜주셨어요.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의 모습을 오해한 건지 너무 죄송했고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어머님은 제 동생에게도 잘해주셨어요. 제 동생이 결혼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느 날 흰 봉투를 또 저에게 내미시는데 어머니, 제가 동생 자금은 조금 모아둔 게 있어서 괜찮아요. 어머님도 힘드신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 하면서 얼른 시댁을 뛰쳐나왔는데 집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에서 문자가 하나 띵동 하고 들어왔어요. 시어머님이 동생 결혼자금 보태라고 3천만 원이나 제 계좌로 보내신 거였어요. 저는 얼른 전화를 걸어서 마음이라도 충분히 감사드린다고 안 받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너 기억 안 나냐? 내가 사돈 하늘나라로 가셨을 때 약속했잖아. 가시는 길에 약속드렸는데 안 챙기면 나중에 천국 가서 나한테 뭐라 하신다. 나 끊는다. 하고 통화 끊는 소리가 나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에 또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에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있을까 싶었어요. 겉으로는 내심 신경 안 쓰는 척, 무심한 척 하시면서 멀리서 다 저희가 살고 있는지 지켜보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제 동생 결혼 날짜가 다가왔고 그날따라 비어있는 혼주석이 마음이 걸렸어요. 엄마도 아빠도 안 계시니까 물론 알고 하는 결혼이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몇 없는 친척분들에게라도 부탁해야 되나 싶은 찰나 제부가 전화가 왔어요. 알고 보니 동생이 저희 시어머니가 결혼 비용을 보탠 걸 들었나 보더라고요.
결혼 전에 인사라도 하는 걸 도리인 것 같다고 해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죠. 그때 시어머니는 혼주성 말이다. 사실 다 알고 하는 결혼이지만 그래도 비어있으니 보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앉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했고 제부는 당연히 너무 감사하다고 좋아했어요. 그날 동생은 입장할 때 시아버지 손을 잡고 행진했고 내가 이런 시아버님과 시어머니에게 시집왔다고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은 시부모님이셨고 누구보다 시집 잘 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동생도 친딸은 아니었지만 그 이상으로 시부모님께 잘 해드리고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드렸어요. 털털하신 성격에 제가 결혼 초에 오해를 했지만 제가 너무 지레 겁먹고 상상의 나래를 펼쳤는지 오해를 했었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죄송하던져. 오늘은 우리 시어머니 49제 날입니다. 동생네 부부랑 같이 왔어요. 오는 길에 버스에서 시어머님이 보고 싶고 그리워서 오는 내내 울어서 눈이 팅팅 부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20년 전에 한 약속을 오늘 남편에게 털어놨어요. 어머님이 우리 엄마 병원비 해주셨다고. 그렇게 남편과 저는 부둥켜 안고 어머님이 그리워서 엉엉 울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 나중에 내 며느리에게 이렇게 잘해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받은 만큼, 아니 더 잘해주고 싶어서 조금씩 용돈이 생기면 자그마하게 적금을 들고 있어요. 며느리 주려고요. 항상 그립고 감사한 마음만 가득했던 우리 시어머니, 오늘도 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